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뭐든 해봐요 입니다. 30년을 멀쩡하게 살아가다 의료사고로 실명해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장애인으로의 삶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의 책 뭐든 해봐요의 저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물론 다니던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저절로 완성된 건 절대 아닙니다. 처한 상황을 인정하기까지, 재활훈련을 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보내기까지, 내려놓았던 공부를 다시 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가족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했을 거고요.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판사가 되었으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서 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도 뭐든 다 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 판사는 꿈을 갖고 있다면 분명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담담한 응원을 전하는 책, 뭐든 해봐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쿼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는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며 한 단계가 몇 번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나도 그랬다. 처음은 부정이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무섭기도 했다. 나는 수술대 위에서 내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언가가 누르는 듯 아프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누르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압박해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을 꼭 감고 있었기에 나는 의사가 내 눈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하게도 의사가 일부러 눈을 누르고 있을 리 없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는 그날 먹은 게 없어서 보이지 않나 보다 생각했다. 군대 훈련소 시절 탈수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앞이 캄캄해졌었다. 그래서 음료수를 달라고 해 마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목이 좀 마르다고 한 끼쯤 굶는다고 눈이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수많은 검사를 거쳤다. CT, MRI를 비롯해 턱과 이마를 대는 안과 검진기구에 몇 번을 앉았는지 모른다. 그날 새벽 의사는 내게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몸이 건조하게 사무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시신경이 손상되었고 신경은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한때 과학자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의학 상식으로는 회복 불능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분노가 찾아왔다. 병실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사고를 낸 의사, 그런 선택을 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병원 밥까지 맛이 없었다. 우라같이 밀었다. 밥을 떠먹여 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상을 물렸다. 화를 낸다고 내 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표정에 드러나는 뒤틀린 심사까지 감추기는 어려웠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다. 그러다 결국 미안함이 이겼다.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수는 없었다. 세 번째 단계인 타협은 없었다. 곧바로 우울이 나를 덮쳤다. 타협은 한참 뒤에 삼천배를 하러 절에 갔을 때 찾아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검진을 받고 오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조직이 괴사되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테로이드와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 보이지 않는 건 둘째치고 염증이 너무 심해 안구 자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안성형을 담당한 선생님은 예쁘게 잘 만들어 주겠노라 했다. 안구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일지 몰랐다.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살이 쭉쭉 빠졌다. 보다 못한 의료진이 급기야 정맥에 영양제를 꽂았다. 효과는 확실했다. 다시 살이 붙었다.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영양제를 거부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비몽사몽인 상태였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회복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잘했다고 저러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맞겠단다. 누군가에게 한탄하는 어머니 목소리였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못 들은 척 눈을 붙였는데 한 줄기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다. 한참 자는 척을 하다 일어나 숟가락을 들었다.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다. 영양제도 다시 꽂아달라고 했다. 여기까지 열흘쯤 걸렸다. 큰 사고를 당하면 정신과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죽고 싶은 생각 따위는 조금도 들지 않았다. 수용이 마지막 단계라지만 내 경우는 조금 달랐다. 부정의 단계가 끝나고 수용이 바로 찾아왔고 그 위에 분노와 우울이 덧입혀졌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해봐야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치료에 매달려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별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결국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장애 등록을 하는 것조차 반대하셨다. 눈을 뜰 건데 장애 등록은 왜 하느냐는 논리였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활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장애 등록 신청을 하셨다. 아버지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30년 넘게 피우다 몇 년 전 힘들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셨다. 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족들도 마침내 내 장애를 받아들였다.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없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별 치료를 다 받고도 여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고 지금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작년에 한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에 여자친구가 기사 댓글을 읽어준 적이 있다. 내용인즉 땡땡땡님이 계시는 땡땡궁에 오시면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가보자고 여자친구와 신소리를 하며 웃었다. 눈 뜨는 것에 목매달 단계는 이미 지났다. 빨리 받아들였다고 이 일이 갈 것 아니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우리만큼 당시 사고는 힘든 일이었다. 누군가는 수년,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걸려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하필 그 대상이 나였을 뿐 화를 낸들 상황을 부정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나에게 수용이 빨리 찾아와 준 것은 감정에 빠져있기보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니던 로스쿨을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의지는 무너지고 희망은 사그라든다.
공부를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공부한 것은 머릿속에서 사라져간다. 친구들이 모두 졸업해버리면 복학해도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은 없다. 이제 남은 건 하고자 하는 내 의지뿐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나한테는 최선인 현실을 선택하는 것도 용기였다. 그때 나는 내 앞에 놓인 희망을 붙잡기 위해 그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 눈먼 자로 살아가기. 나는 눈뜬 자로 30년을 살았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눈먼 자가 되었다. 잘 보이던 시절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30년 동안 살면서 장애라는 단어는 헬렌 켈러 위인전 같은 책에서나 보고 장애인은 시설의 봉사활동을 가면 만나는 존재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막상 장애인이 되고 나니 세상에 장애인이 참 많았다. 어머니도 아들이 시력을 잃고 보니 지하철에 시각장애인이 참 많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군대 가서 휴가 나가면 군인만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 주변에 없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이 나처럼 중도의 장애를 얻는다.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고 싶은 것,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 눈먼 자가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개인이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가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다. 특히 청각이 발달한다. 박쥐가 어두운 동굴에서 초음파로 길을 찾듯이 인간도 소리를 듣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열린 공간과 막힌 공간은 느낌이 다르다. 복지관에서 재활 훈련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보행과 점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도 휴대폰 사용, 인터넷 사용, 그 밖에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했다. 통원 치료를 받으며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던 시절, 친구가 내 아이폰에 보이스오버를 켜주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폰으로 민법 강의를 들었다. 스크린 리더를 쓰면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무작정 구입해 도움말을 듣고 사용법을 익혔다. 복학하면서 담당 교수님께 내 사정을 알리고 교재 파일을 부탁하는 첫 메일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분 걸리지 않는다. 흰 지팡이를 들고 거리로 나가 보행을 배웠다. 적절한 훈련을 받고 보조공학기기를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독거 중증 시각장애인이고 직업은 판사다. 활동지원 선생님이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안내 보행을 받아 지하철로 출근한다. 가는 길에 보이스오버로 아이폰을 조작해 뉴스를 듣는다. 오늘은 재판이 없다. 컴퓨터를 켜고 코트넷에 로그인해 메일을 확인한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읽어준다. 다음 주에 2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전담 속기사가 만들어준 기록 파일을 하나씩 열어 중요한 내용은 메모장에 옮겨가며 기록을 읽는다. 서면에 판례를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면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고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비슷한 사건 판결문을 찾는다.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인터넷을 찾아본다. 사진이나 영상은 전담 속기사에게 찾아가 설명을 듣는다.
부장님과 합의를 하고 판결문 작성 시스템을 열어 판결문을 작성한다. 알림 위에 결제할 차례라고 알림이 뜬다. 법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열어 전자 결제를 한다. 야근을 마치고 앱으로 택시를 부른다. 후문까지 나가는 것은 내 몫이다. 흰 지팡이로 길을 찾는데 택시기사님에게 전화가 온다. 빵 하고 경적을 울려달라고 해서 소리로 방향을 잡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다.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앱을 켜서 차표를 예약한다. 스크린샷을 찍어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아침으로 에어플라이어에 베이글을 하나 구워 크림치즈를 바른다. 포트에 물을 끓이고 프렌치 프레스에 커피를 내려 마신다. 영양제 몇 알을 챙겨 먹고는 흰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점자로 층수 표시가 되어 있다. 1층을 눌러 내려간다. 입구를 찾아 밖으로 나가 인도를 따라 걷는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2번 건너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가 나온다. 골목길로 내려가 큰 길까지 찻소리를 향해 걷는다. 확 트인 느낌이 나면 큰 길 가까이에 온 것이다. 흰 지팡이로 인도를 찾아 올라서서 길을 따라 걷는다. 반사되어 오는 흰 지팡이 소리가 울린다 싶으면 거기 지하철 입구가 있다. 계단을 내려가 흰 지팡이로 바닥을 긁어 노란색 유도 블록을 찾아 따라간다. 선용 블록은 진행 표시고 저명 블록은 주의 표시다.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가는 계단을 찾는다. 계단에는 선용 유도 블록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난간에 점자로 표시되어 있다. 계단을 내려가 스크린도어에 붙은 점자 차량문 번호를 확인한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앱을 켜서 도착역에 전화를 건다. 시각장애인인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땡땡역에서 탔고 4-3입니다. 안내방송을 듣고 내리면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다. 기차역까지 안내를 부탁한다. 사실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지만 기차 시간에 딱 맞춰 다니다 보니 안내를 받는 편이 안심이 된다. 안내소에 오면 앱을 켜서 승차권을 보여준다. 승차권을 확인한 역무원이 내 자리까지 안내한다. 하차 시에는 승무원이 안내한다. 내리면 미리 연락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마중을 나와 있다.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를 부탁해 택시를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어 달라고 한다. 그렇게 혼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이번 주는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 싱크대에 쌓인 밀린 설거지부터 처리한다. 깨끗하지 않게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눈보다 손이 민감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청소기를 돌린다. 윙윙거리며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는 묘한 쾌감을 준다. 소파 구석구석까지 청소는 기본이다. 순서대로 하면 빠뜨릴 걱정은 없다. 청소가 끝나면 방향제 스프레이로 아재 냄새를 지운다. 뮤직 앱을 켜고 오디오를 연결해서 BGM을 삽입한다. 보통은 배달이지만 오늘은 내가 음식을 직접 하기로 했다. 샐러드와 새우 감바스, 구운 감자를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새벽에 배송받은 야채를 손질하고 냉동새우를 해동해 밑간을 한다. 마늘을 까서 얇게 저민다. 감자도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 파슬리를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집어넣는다. 이제 손님 맞이 준비가 끝났다. 친구들이 도착하면 1층 스크린 도어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준다. 주물팬에 올리브유를 붓고 전기레인지를 켠다. 마늘을 볶다가 새우를 넣는다. 감자도 타이머를 맞춰 돌린다. 접시를 세팅하고 와인잔을 꺼낸다. 미리 칠링해둔 와인을 꺼내 소믈리에 나이프로 코르크를 딴다.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 음식이 떨어지면 배달 앱을 켜서 추가로 주문한다.
친구들이 가면 뒷정리 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남들도 다 겪는 별것 아닌 일상이다. 시각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답답함을 참으며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하지만 말이다. 길을 잘못 들어 이상한 곳을 헤맨다거나 새우나 감자가 잘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입에 넣었는데 덜 익었다거나 그런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에게 아이폰이 없었다면, 인터넷 메일 페이지를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없었다면, 책을 파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판사의 꿈을 꾸며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한 필수다. 나는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접근성이 확보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리서치를 하고 접근성이 없는 자료는 전담 속기사가 파일로 만들어주며 컴퓨터로 판결문을 쓴다. 이런 접근성과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내 동선과 내 공간에서 나는 오래 걸리고 조금 불편할지언정 웬만한 것은 혼자 할 수 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쓸 수 있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물건 하나를 사도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을 산다. 에어프라이어도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일부러 다이얼식을 골랐다. 아무리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다. 불편한 점은 여전히 많지만 쓸 수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생겨 누군가를 찾게 된다. 자료를 파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나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라는 벽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축 아파트인 본가에 가면 3살배기 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혼자서는 추워도 난방을 켤 수 없고 방의 전등도 끄지 못한다. 누가 와도 현관 스크린 도어나 주차장 차단기를 올려줄 수 없다. 앱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아무것도 읽어주지 않는 화면을 만난다.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과연 내 문제일까? 내가 무슨 재활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려 든다. 사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한다. 나는 사고 전에 내가 누렸던 자유를 갈망한다. 그걸 해결할 방법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당장의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전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장기간에 걸쳐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귀찮고 피곤한 일을 해야 한다.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잘 몰라서 그렇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낸다. 때로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개발자까지 직접 찾아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개선해준 회사도 있었다. 반면 어떤 회사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넣거나 집단 진정에 숟가락을 얹는다. 내 권리를 대신 주장해주는 활동가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당장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다 보면 조금씩은 바뀌어 간다. 내가 지금 판사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조금씩 사회를 바꿔온 사람들의 덕이다. 모든 일을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내가 공군 정보통신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법률이 바뀌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너무나 절실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도의 변화는 그때의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장애를 위한 일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해 디자인하면 기존의 제품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게 되어 비용이 분산된다. 전자제품에 본인은 잘 쓰지 않지만 누군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과 재고 비용이 더 들지 모른다. 현대와 같은 위험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다행이다. 나는 이적의 다행이다를 좋아한다. 이적의 목소리도 좋지만 가사가 좋다.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 사랑 노래라지만 꼭 연인이 아니라도 옆에 있어 다행인 사람이 있다. 이를테면 가족 말이다. 나는 게임에서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솔로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웬만한 일은 남의 손을 안 빌리려 했다. 팀 프로젝트도 반갑지 않았다. 학점을 잘 준다고 해도 사양이었다. 같이 하면 내가 놀 수 없고 남이 노는 걸 보는 건 더 맞득잖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다른 사람들과 안 주고 안 받는 걸 생활화하던 사람이었다. 그래도 혼자 밥 안 먹고 살았던 것을 보면 친구는 늘 있었다는 건데 신기한 일이긴 하다. 집에서도 그랬다.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친밀하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나와 살게 된 이후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다. 대학 시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방황할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게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웠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게임하고 노는 게 더 좋기도 했다. 군입대 전후에 몇 달 살았던 게 그나마 집에서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었다. 로스쿨에 갈 때도 집에서 학비를 대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율도 비교적 저렴하고 최대 7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 빨리 상환할 필요도 없는데 30 넘어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절반은 학교 장학금, 절반은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다. 로스쿨 학비가 비싸다고 해도 생활비랑 책값만 있으면 남의 돈으로 다닐 수 있다. 군대에서 3년 동안 모아나온 돈이 3천만 원쯤 있었다. 나는 내 힘으로 학교 다닌다고 집에 큰 소리를 뻥뻥 쳤다. 그러다가 사고가 생겼다. 혼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아실 텐데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니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 오자마자 손 붙들고 우시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환자가 있는 집들이 다 그렇듯이 온 가족이 간병에 나섰다. 1인실을 쓰긴 했지만 환자 가족이 편히 누워 쉴 침대는 없었다. 가족들은 불편한 소파에서 지내며 날 돌봤다. 아버지는 출근을 해야 해서 부산, 서울을 주말마다 왕복하면서 어머니와 교대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던 동생이 방학 때 올라와 지내면서 어머니를 돕고 나를 챙겼다. 다행히 서울 살던 큰이모 덕분에 빨래나 반찬은 해결이 되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그동안에 안 하던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동안 이야기를 너무 안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답답하니 말이라도 좀 해야 했다. 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새삼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1달 반 동안의 입원 생활을 거치고 통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선릉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잡았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울에서, 아버지와 딸은 부산에서 두 집 살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안과와 성형외과 한방병원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았다. 안과는 1달에 한두 번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지만 성형외과는 자주 다녔다. 괴사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흉터가 생기고 살이 차오르는데 그걸 방지하는 주사를 맞고 튀어나온 부분은 레이저로 깎아내야 했다. 괴사된 피부는 잘 아물지도 않아서 3개월 넘게 매일 드레싱을 했다. 한방병원은 교수님 진료가 있는 날마다 다녔다. 매일 어머니와 병원 가는 것이 일이었다. 오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많이도 들었다. 갈 때는 여성시대였고 갔다 올 때는 2시 탈출 컬투쇼였다. 라디오도 듣다 보니 재미있어서 8시에는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를 챙겨 들었다. 선릉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아침에 같이 선정릉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오피스텔 1층에 있던 중식당이 의외의 맛집이었다. 동생은 절에 와서 절을 1,500배나 같이 해주고 가기도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공부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잠시나마 대화하는 시간이 소소한 위안이었다. 사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원형 탈모가 생겼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져서 내가 한방병원 다닐 때 같이 치료를 받았다. 같이 절하면서 생긴 무릎 통증도 장기간 지속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한동안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녔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피우다 끄는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술도 많이 들었다.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은 어머니 심기가 불편했다. 동생은 별말 안 했지만 많이 아팠다. 맹장염 수술도 받고 스트레스로 온몸 피부가 뒤집어졌다.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2집 살림에 각종 치료비에 돈이 남아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받아 쓰는 돈도 있었다. 못 보던 새 옷이 생기고 한우나 전복 같은 비싼 식재료가 밥상에 올라왔다.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냐고 놀랐는데 나중에 어머니는 그 돈 안 쓰고 살았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라 했다. 나 때문에 집안이 거덜날 뻔했다. 그렇게 3년을 버틴 끝에 우리 가족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가 재판연구원에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부모님은 남는 방에 친구 기태가 들어오기도 하고 당신들 없이도 활동 지원 서비스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이신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3년 동안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버티고 버텨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판사가 되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임관식에 다 참석했을 텐데 무척 아쉬웠다.
그래도 내 도우미 역할로 아버지만이라도 식장에 가실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집에 와서 법복을 입혀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속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부모님들만 한시름 놓은 게 아니라 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보살핌으로 살아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분이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또 일침을 가할 것이다. 지난번 집에 있을 때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나에게 커피를 갖다 주면서 한마디 던졌다. 방송 나가서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니 다 해줘야 되고 손 너무 많이 간다.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도 다 극복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 나는 내 스스로를 돌보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든 내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용기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자가 참 힘들었겠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저 자신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죠. 하지만 전 이 힘든 삶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